정도 얘기. 네, 프랑스죠. 그리고 말씀하신 얘기들을 무슨 얘기를 하셔야죠. 마이크 카메라.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경영대 이용규 교수님을 모시고요. 그 엔론 스캔들 이후와 이전에 그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하는 거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주제고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교수님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 말씀드리면, 이용규 교수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CPA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삼정회계법인에도 좀 일을 하셨고요. 미국 뉴욕 시립대 쿠니라고 하죠. 쿠니 바루게 칼리지에 교수님으로 계셨고, 한국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 교수 계시다가 2018년부터 서울대로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회계저널에 많은 그 탑저널에 논문도 발표를 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용규 교수님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환 교수님 그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이렇게 여러분 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처음에 좀 이렇게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는 어떤 그런 회계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논문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논문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제목은 좀 길지만 이 논문을 좀 고르게 됐습니다. 네, 방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2000년대 초반에 뭐 엔론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시거나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엔론이나 뭐 올드커민이 뭐 그런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 스캔들 전후에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에 대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가 좀 제가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서 어닝스 매니지먼트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이익 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익 조정이라고 그러면은 대충 감이 오시는 건지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이익이라는 거는 요거를 이제 뭐 발생주의, 뭐 현금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계 기준에서 따르고 있는 이익이 뭐 현금이 들어오면 뭐 이익, 뭐 수익, 나가면 비용 이게 아니고요. 그 외상거래까지 포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팔아도 물건 아직 그 대금을 받지 못해도 수익이고요. 매출로 잡히고요. 반대도 이제 외상거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외상 그 수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하기 위해서 현금주의가 아니라 이제 그 비현금 거래를 포함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문적으로 발생액이라고 부르는데 발생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은 그 거래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뭔가 매출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요즘 신용 뭐 카드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현금 거래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외상 거래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런 매출 같은 게 다 잡히는 게 발생주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발생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따르는 국제 기준을 비롯해서 뭐 거의 모든 나라들이 따르고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금주의면은 이제 현금이 들어오면 뭐 수익, 나가면 비용 이게 명확한 반면에 발생주의다 보니까 추정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상으로 이제 매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이제 못 받을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좀 추정을 해야 되고요. 추정할 일이 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 추정을 어떻게 좀 활용한다고 하긴 좀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한테 유리하게 좀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못 받을 금액을 가능하면 좀 낮춰서 이제 추정을 하면은 좀 이익이 좀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이익을 좀 부풀릴 요인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면 좀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이익을 좀 이렇게 과대 계산하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반면에 뭐 세금을 좀 이렇게 줄이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은 뭐 절세 목적으로 이익을 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발생주의 하에서는 이런 추정이 개입이 돼서 이익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여지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익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예. 영어로는 earnings management라고 그러고요. 이게 꼭 반드시 뭐 그 회계 기준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추정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떤 그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뭐 합법적이라 하긴 뭐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그 재량을 좀 적절히 활용하시면 그 추정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뭐 회계 기준 위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머니퓰레이션, 뭐 조작 이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하고 약간 순화시켜 갖고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닝스 매니지먼트 이런 표현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익 조정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그게 좀 이해가 되시면 이제 제가 다루려는 주제는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캐시플로우는 현금이 들어오면 수익이고 나가면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에 비해서는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좀 적습니다. 현금이라는 게 비교적 명확하게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는 그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타이밍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특정 기간의 그 성과를 이제 저희가 뭐 계산할 때가 많은데 뭐 이번 연도 예를 들어서 뭐 목표 이익이 있을 것이고 뭐 목표 뭐 현금 흐름 이런 게 있을 텐데 뭐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익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목표 현금 흐름도 있을 텐데 이걸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는 현금은 가능하면 땡겨서 받고 지급해야 될 현금은 가능한 좀 미루고 이런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이익 조정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알려진 개념이죠.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개념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연구는 2010년 정도부터 비교적 최근에 이제 하게 좀 관심이 좀 생긴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한 가지 그 방법이고요. 타이밍 조절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 흐름표 얼마나 좀 그게 현금 흐름표가 좀 이렇게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현금 흐름 중에서도 뭐 영업 활동, 뭐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런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업 현금 흐름에 이제 그 정보 이용자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자 재무 활동 현금 흐름보다는 영업 현금 흐름을 좀 높이는 쪽으로 현금 흐름표 내에서 좀 재량이 있다면 투자나 재무 현금 흐름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을 영업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는 방법. 그걸 저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뭐 분류 변경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현금 흐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현금 흐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런 이따가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 처음에 제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엔론이니 월드컴이니 그 스캔들 전후에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를 비교하는 논문이 되겠고요. 왜 그 전후 비교를 하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익에 대해서도 그 애널리스트, 재무 분석가들이 목표 이익 같은 거를 이제 그 회사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거든요. 이제 뭐 기대 이익, 뭐 목표 이익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목표 이익을 회사가 달성을 해야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편합니다. 특히 그 주가 반응, 뭐 요새 뭐 최근에 주식 투자 뭐 관심이 좀 많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주가가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의 실제 그 이익이 목표 이익을 달성했는지 그 여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주가가 갑자기 막 떨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달성을 하면은 뭐 올라가거나 뭐 그냥 뭐 아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적절히 올라가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게 그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페널티가 좀 큰 그런 추세가 좀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현금 흐름도 목표치가 이제 있고요. 현금 흐름 목표치도 달성을 해야 되는 유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은 현금 흐름 조정에 대한 논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 예측치보다는 현금 흐름 예측치 달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이제 설명이 좀 길어졌고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지에 공저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공저자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다시피 지금 4인 공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양력 소개도 해주셨습니다만 서울대 2018년에 오기 전에는 성균관대에 있었습니다. 성균관대에 있으면서 이제 뭐 석사, 박사 학생들 논문 지도를 했는데요. 이 주제는 제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후안이라는 학생의 그 석사 과정에 있던 학생인데요. 이렇게 뭐 포인터 이렇게 되나요? 제가 포인터는 뭐 그러면은 그렇게 돌아서 하기는 그렇고요. 예, 그 두 번째에 있는 후안이라는 그 학생이 석사 과정에 있을 때 그 석사학위 논문 주제를 찾다가 뭐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주제를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하라고 그랬고요. 이 학생은 엘살바도르 학생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엘살바도르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이제 뭐 석사 학생들은 석사학위 논문을 남기고 어디론가 가는데 이 학생은 이제 멀리 엘살바도르로 돌아갔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엘살바도르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아마 무슨 금융기관 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더스트리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학문 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더 이상 이제 이런 논문을 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논문에 관심이 또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당시 제가 지도하던 박사 학생 2명을 끌어들여서 이 논문을 진행을 한 겁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젠 창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장정윤 박사인데요. 저분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신영직 박사, 지금 전남대에 있는 그 두 분을 제가 당시에 학생일 때 제가 이제 모셔서 이 논문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이 그 저널 오브 어카운팅 앤 퍼블릭 팔러시라는 저널에 지금 이제 꽤 지금 오랫동안 리뷰 중이고 지금도 한 4, 5라운드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탑 저널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저널인데 뭐 탑 10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저널인데도 지금 한 4, 5라운드 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오래된 논문인데요. 요게 처음에 그 RNR이라고 그러죠. 그 리바이저 리서밋 요청을 받았을 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신영직 박사가 그때 전남대 취직이 됐고요. 이 논문을 들고 있다가 아마 우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RNR 받고 나서 전남대 취직이 됐고 이 장정윤 박사는 졸업을 하고 이 논문을 아예 잔마켓 페이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센트럴 커네티컷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 어떻게 보면 이게 효자 논문이죠. 지금 이제 2명이 취직을 하게 됐고요. 약간 뭐 우연히 일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후안이라는 학생도 뭐 저희가 가끔 연락을 하는데 이 논문이 그 나름 좋은 저널에서 리뷰 중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회계 박사에 대한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 논문 하나로 지금 후안까지도 지금 뭐 박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 논문이 상당히 약간 자선 사업에 쓰는 논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아무튼 이 논문 뭐 주제를 떠나서 나름 이 학생들은 상당히 혜택을 본 논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짜자 소개와 함께 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논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현금 흐름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주가 반응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그 주가 반응이 스캔들 전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요거랑 관련돼서 두 번째 질문은 스캔들 전후에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두 가지 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질문을 왜 하고 또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스캔들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2001년 후반에 그 엔론 뭐 사태가 있었는데 엔론으로 시작을 해서 뭐 월드카민이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소위 이제 분식 회계를 해서 상당히 뭐 주가가 거의 뭐 갑자기 뭐 휴지 조각이 되고 뭐 이런 그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회계 부정이 갑자기 막 그 큰 회사들 여러 큰 회사들이 갑자기 회계 부정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막 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법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됐는데 그게 사베인스 옥슬리, 사베인스하고 옥슬리라는 두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이 되겠죠.
그래서 2002년에 사베인스 옥슬리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삭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삭스라는 이 법이 2002년에 통과가 됐죠.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고 엄청나게 방대한 법안인데요. 이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경영자나 감사인의 그 책임을 좀 많이 가중시킨 그런 법안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그거에 대한 이미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큰 상황이었지만 그걸 더 크게 만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안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이제 현금 흐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 투자자들이 현금 흐름의 그 관심도가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여러 논문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와슬리안 우 논문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스캔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캔들 직전보다 스캔들 직후에 이익이 워낙 중요하긴 합니다만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논문도 많이 있고 실제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스캔들이 있었고요. 그런 또 스캔들을 방지하기 위한 삭스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런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가 현금 흐름과 같은 그 회계 정보에 대한 주가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줬고 그리고 주가 반응을 보면 또 이제 이게 회사의 또 행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그 보고 리포팅 비헤이비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금 흐름 조정 이런 거요. 회사의 그 보고나 어떤 그 현금 흐름 조정 행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질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 이유를 적어봤습니다. 왜 스캔들 전후에 현금 흐름 목표치 달성에 관심을 가졌는지. 사실은 이제 그 코 에롤 2008년도 논문을 읽다가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논문을 보면은 이제 스캔들 전보다 후에 그 이익에 대한 이익 목표치 달성에 대한 주가 반응. 이익 목표치를 달성을 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이익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주가가 떨어질 텐데 그 이익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그 주가가 올라가는 정도가 확연히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 스캔들 이후에 거의 없어졌다라고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익이 중요한 그런 회계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 목표치 달성을 했는데도 그 주가가 별 반응 안 한다라는 거죠. 그 스캔들 이후에는요. 그게 이제 코 에롤의 이제 그 결과고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렇다면 현금 흐름에 대한 주가 반응은 어떨지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거거든요. 그 성과를 저희가 이제 어떤 회사의 성과를 측정할 때 발생주의 이익과 더불어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성과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중요한 성과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면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성과치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해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현금 흐름하고 캐시플로우하고 어닝스 이익이 가장 중요한 회계 성과 측정치다라는 논문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많이 동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캐시플로우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익은 좀 조정 또는 조작이 좀 비교적 쉬운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추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현금 흐름은 상대적으로 그런 조정이 좀 어렵다고 이제 봐왔거든요. 근데 이제 2002년도에 저게 이제 저는 아니고요. 저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아니고 그 2012년도에 그 어카운팅 리뷰에 나온 리의 논문에서 캐시플로우도 조정이 되더라, 조작이 되더라, 이런 그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롤 2008년하고 리 2012년 논문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스캔들 이후에 이익에 대한 관심이 줄었는데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현금 흐름이 중요하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증가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봤고 그렇다면 이제 이따 말씀드릴 그 현금 흐름 조정에 대한 또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캔들 이후에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수요가 현금 흐름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캐시플로우 포캐스트를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2003년 요 득봉된 헝 논문을 보시면 스캔들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이 캐시플로우 포캐스트를 이렇게 좀 내는 그런 빈도가 많이 늘었다. 뭐 그런 논문들도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아무래도 정보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 정보를 예측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이러한 그 변화도 그 현금 흐름에 대한 그 정보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캐시플로우 포캐스트 그 예측치를 달성하는 경우에 그 투자자들이 그 보상하는 그런 정도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 2010년 이후에는 꽤 늘었다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반드시 추측이 아니고 그 2000년대 그 초반 이후에 현금 흐름에 대한 그 수요가 관심이 높아진 거는 여러 가지 논문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이제 관심은 스캔들 전후에 그러면 이 그 캐시플로우 포캐스트 달성에 대한 그 저희가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요. 캐시플로우 포캐스트 달성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그 정도죠. 그 정도가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추측이 되겠습니다. 이익 달성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이제 스캔들 이후에 떨어졌는데 그게 코에럴 논문인데 그렇다면 캐시플로우 포캐스트 달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저희 질문이 되겠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이 캐시플로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시장의 캐시플로우에 대한 관심도가 스캔들 이후에 증가를 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에 좀 더 집중할 그런 유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익 조정하는 이유는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 스캔들 이후에 이익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캐시플로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도 조정할 유인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캐시플로우도 조정이 된다라는 논문이 2012년 리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캐시플로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캐시플로우를 매니지하는 그 빈도, 그 정도도 증가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 조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익을 부풀리기도 하는데 여기 캐시플로우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질문 관련돼서는 스몰 비터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아까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치를 살짝 달성을 해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달성하거나 이러면 시장이 그게 크게 감흥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살짝 달성을 못할 줄 알았는데 달성을 하면은 시장이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 센트이기 때문에 0센트나 1, 2센트 정도 그렇게 이제 간발의 차이로 그 목표 그 현금 흐름을 달성하는 경우에 그 프리미엄이 그 스캔들 이후에 증가했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주요 결과가 되겠고요. 근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저런 또 그 추가 분석을 했는데 캐시플로우 포캐스트의 그 정확도, 이제 재무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할 때 사후적으로 그 정확도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확도가 높은 그 예측치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오더라. 그게 첫 번째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그 포캐스트에 대한 CFO 포캐스트에 대한 그 주가 마켓 프리미엄이 스캔들 이후에 증가했다라는 게 첫 번째 결과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살짝이라도 현금 흐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약간 부풀릴 유인이 있을 텐데 그 유인에 맞게 현금 흐름 조정도 스캔들 이후에 증가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두 번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결과가 좀 서로 상충되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는 목표치 달성, 현금 흐름 목표치 달성을 하면은 좋은 뉴스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는데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 이걸 약간 이제 활용을 해서 현금 흐름을 조정을 해서 목표치 달성을 하는 거죠. 이거를 만일에 그 시장에서 예측을 하면 목표치 달성이 반드시 좋은 뉴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서로 약간 게이밍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결과를 일종의 뭐 reconcile 뭐 영어로 이제 표현합니다만 두 가지 결과를 좀 더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 테스트가 들어갔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어나멀리 쪽인데 혹시 뭐 슬로운 이런 논문을 접하실 기회가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그 발생약 이상 현상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그런 말씀을 이따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따가 이제 예, 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배경지식을 말씀드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좀 상충된 걸로 들릴 수도 있지만 나름 요거를 좀 이렇게 서로 일관성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테스트를 한다. 그거를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예. 여기서 좀 약간 빨리 진행해 보면은요. 근데 질문은 뭐 아무 때나 사실 하셔도 되긴 됩니다. 예, 뭐 지금 보니까 제가 얘기할 때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 좀 가끔 계시고 해서 혹시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예, 뭐 저는 뭐 아무 때나 사실 뭐 질문을 받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예. 좀 처음 듣는 개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는 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럼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N론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 후반에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뭐 여기서는 무슨 넌 리커링 차지라 그래갖고 예, 뭐 이거는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특수회사 스페셜 퍼포스 엔터티 뭐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부채를 그 회사에 막 떠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부풀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게 알려지는 순간 주가가 당시에 90 몇 불 하던 게 이제 그게 거의 0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시 감사인이었던 아더 앤더슨은 이제 감사를 상당히 이제 페널티를 많이 받고 당시 우리나라의 아더 앤더슨은 영업 정지를 좀 당했던 기억이 나고요. 예, 상당히 이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캄이라는 회사도 엔론 그 사태 이후에 또 이익을 부풀리고 이래갖고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의 그 파산을 신청하게 됐고요. 네, 그 외에 뭐 타이콘이 뭐 아델피아니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식 회계 분식 회계라고 그러죠 저희가. 네, 이러한 어떤 사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익이 많이 부풀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조정이라는 걸 넘어서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이익을 회계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풀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게 알려지는 순간 이제 뭐 주가가 이제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고 뭐 그랬던 상황이죠. 이러한 그 사태를 방지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그 삭스가 이제 제안이 됐고요. 이제 2002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삭스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다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무제표의 그 신뢰성에 대한 그 경영자와 감사인의 책임을 상당히 높인 그런 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 통과 이후에 PCAOB라는 기구도 만들어졌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그 재무제표를 이제 미국의 그 증권선물위원회라고 이제 이런 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좀 더 어떤 그 회계 부정이 의심이 되면 그런 조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기구가 생긴 거죠. 예, 그리고 경영자 감사인의 그 책임도 더 물게 되고 예, 뭐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섹션 워낙 뭐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뭐 섹션 뭐 이렇게 302 뭐 이런 언급을 해놨고 여러 sek션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섹션 302는 경영자들이 뭐 당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근데 이제 경영자들이 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스스로 인정하게 확인하게 하는 그 절차를 추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근데 현금흐름 관련된 논문이다 보니까 하나 여기다 제가 추가한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스스로 이제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추가했는데 처음에는 현금흐름표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현금흐름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SEC 그 감독기관이 현금흐름표에 대한 언급을 나중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걸 봐도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관심도가
그 규제 당국의 그 관심도도 이제 증가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조정, CFO 매니지먼트라고 이게 더 짧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CFO 매니지먼트라고 제가 줄여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를 먼저 보시면 그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타이밍, 아까 그 타이밍을 조절해서 가능하면 받을 현금을 빨리 좀 받고 그 지급할 현금을 좀 가능한 미루고, 그게 타이밍 이용한 조정이 되겠고요.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현금 흐름표 안에서 투자 재무 현금 흐름보다는 영업 현금 흐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현금 흐름표 관련된 기준은 혹시 특히 국제 기준을 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예를 들면 뭐 이자 지급 같은 경우에 이자 지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자라는 거는 이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내는 그런 이자다 보니까 재무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이거를 또 영업 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게 또 이렇게 국제 기준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을 높이려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을 줄이는, 그러니까 이자 지급을 영업 현금 지출로 보기보다는 재무 활동 지출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늘겠죠. 그런 식의 재량이 있는데, 요거는 국제 기준이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재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타이밍을 이용한 현금 흐름 조정에 대한 논문이 2012년 리 논문이 되겠고요. 그 논문에서 그 보인 거는 어떤 그 인센티브, 그 유인이 있어야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논문에서 다룬 그 인센티브 변수가 5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디스트레스인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상당히 그 상황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다라고 보일 유인이 있거든요. 현금마저 없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은 상당히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매우 안 좋을 때 현금 흐름을 부풀릴 유인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인센티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투자 등급인데요. 신용 등급이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그 투자 적격이 있고 이제 투자 부적격, 그런 등급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걸친 등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용 등급이 그 투자랑 그 투자 적격과 부적격 사이에 있는 그 애매한 그런 그 경계에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현금 흐름을 높여서 그 크레딧 레이팅도 높일 수 있다면 현금 흐름을 이제 높이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현금 흐름 그 이제 CFO 포캐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그 현금 흐름 그 예측을 재무 분석가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세 번째인데, 당시에는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만 스캔들 직후에는 최근에는 뭐 대부분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네 번째 변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CFO 포캐스트는 이제 거의 이제 있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네 번째 변수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과거에 그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한 주가 반응입니다. 주가 반응이 동일한 회사의,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동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익이라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 대해서는 더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에 현금 흐름에 대한 주가 반응이 더 좋았던 회사들이 현금 흐름을 부풀릴 유인이 또 있다라는 게 그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가 보인 것은 이런 5가지 유인이 있는 회사들이 캐시플로우를 타이밍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조정하더라. 그게 이제 리 논문이 되겠고요. 그거에 착안해서 제가 이제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도 스캔들 전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를 한다라는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내셔널 에비던스만 한 2가지 적어봤는데요. 백에롤은 아마 여기서도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백복행 교수님, 서울대 백복행 교수님 논문인데요. 우리나라 그 재벌의 그 현금 흐름표를 갖고 이걸 쓰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현금 흐름표 내에서 그 영업 현금 흐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자나 뭐 그런 어떤 재량이 개입되는 재량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들을 이용해서 영업 현금 흐름을 높이더라. 그런 그 증거를 보여주신 논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 논문은 이제 그 국제 기준 IFRS를 따르는 기업들도 비슷하게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업 현금 흐름을 높이더라.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타이밍 쪽 논문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 리에서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주로 클래시피케이션 관련 논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설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가설을 말씀을 드리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시간도 뭐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제 빨리 넘어가면은요. 아까 제가 코에럴 논문을 보다가 이 첫 번째 질문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캔들 이후에 이익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면 다른 중요 성과치인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도는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설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현금 흐름 예측치를 달성했을 때 그 프리미엄이 증가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 되겠습니다. 아까 실제로도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그 논문을 좀 재미있게 하려면은 일단 그 가설이 명확해야 되겠고, 다만 또 명확한 가설이 또 너무 당연하면 또 안 됩니다. 또 약간 이런 또 딜레마가 좀 늘 있는데요. 저는 계속 이제 주장을 지금 해온 거죠. 하지만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증가했지만 주가 반응도 좋아졌을지는 실증적인 질문이다라고 제가 이제 텐션을 좀 만들어봤는데 두 번째 그 꼭지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익하고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다 그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숫자들인데,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특정 성과치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면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성과치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부여한 텐션은, 일종의 텐션은 그러니까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성과치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가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반응이 더 좋아졌다면, 캐시플로우에 대한 주가 반응이 좋아졌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를 매니지할 거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가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캐시플로우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증가했다라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이제 제가 이제 스캔들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스캔들 직후에 통과된 그 삭스에 대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기본 논리는 스캔들 직후에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을 좀 더 부풀린다. 이게 저희 논리인데, 근데 삭스라는 거는 그 현금 흐름을 포함한 성과치를 부풀리는 거를 막는 법안 아닙니까? 그게 이제 스캔들 직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서행 연구를 보면은 삭스가 전반적으로 회계 부정을 좀 이렇게 낮추려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늘 성과를 좀 이렇게 좋게 보고하려는 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성과를 부풀리는 게 좀 어려워진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과치를 부풀린다라는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스위칭 비헤이비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논문들이 꽤 됩니다, 생각보다. 그 슈퍼 전화번호 이제 언급을 하신 거고요. 실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삭스 이후에 그러니까 이익 조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익 조정 방법 중에서 어떤 이익 조정은 줄고 어떤 건 늘었다. 그런 걸 보인 논문이 코엔-에롤 2008년도 논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라고 보인 논문이 이월트인가요? 이월트 외관호포 2005년. 저거는 이제 이론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삭스 같은 어떤 좀 타이트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성과를 계속 부풀려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성과를 부풀린다. 그런 논문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캐시플로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를 더 할 거라고 이제 봤다가 삭스가 캐시플로우를 포함한 여러 성과치의 조정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또 이 스위칭 비헤이비어가 또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중요하다면 회사가 이익 조정 대신에 캐시플로우 조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삭스 효과에 대한 언급은 저희 논문에 꼭 도움이 되는 언급은 아닌데, 이게 스캔들 직후에 통과된 법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저런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정책 시사점에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이제 낼 때 뭔가 어떤 의도된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삭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뭔가 회계 부정을 억제하려고 이제 나온 법안이긴 합니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좀 부풀리려고 한다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런 이론 논문, 실증 논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제 반면에 전반적으로 회계 부정이 줄고 회계 이익의 질이 좋아졌다는 논문들이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삭스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논문들이 꽤 있는 거죠. 그게 여기에 제가 요약한 네 가지 정도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삭스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제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스 관련돼서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저희의 기본적인 가설은 스캔들 이후에 이익 대신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을 조정할 요인이 생긴 거기 때문에 스캔들 이후에 주가 반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 조정도 높아졌을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가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논문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증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회계 연구 실증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익숙하신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미국 자료고요. 미국의 회계 데이터는 이제 컴퓨스타시라는 데 있고요. 주가 자료는 CRSP라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포캐스트,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는 IBS라는 데 있습니다. 상당히 스탠다드한 그런 자료를 저희는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 저희가 스캔들 전후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코에롤 논문 말씀드렸는데 그 논문을 따라서 스캔들 전, 스캔들 기간, 스캔들 이후 기간, 이 세 기간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변수를 만들었고요. 스캔들 이후에 어떻게 주가 반응이 변했고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가 변했는지 그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설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가설에서는 주가 반응을 볼 때는 주로 이제 분기 자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이익이나 현금 흐름 보고가 되고, 그거에 대한 주가 반응을 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설 테스트할 때는 분기 자료를 이용했고요. 반면에 현금 흐름 조정은 이제 연간 자료를 이용합니다. 현금이라는 게 매 분기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 연도에 어떤 목표치가 있을 때 갑자기 이제 4분기 몰아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현금을 더 땡겨서 받거나 이렇게 대금 지급을 늦춘다든가 그런 게 4분기에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금 흐름 조정은 주로 이제 연간 자료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 1과 2에 사용되는 자료가 기간에 좀 차이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가설 1을 테스트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이익 예측치에 대한 주가 반응하고 현금 흐름 예측치에 대한 반응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정보가 같은 날에 나온 샘플만 봐야 이게 좀 이 효과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두 예측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꽤 돼서요. 보시면 27,000개가 넘는 샘플이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번째 분기 자료면은 샘플 수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샘플 수는 오히려 연간 자료를 이용한 두 번째 샘플 8,916개 그쪽에 좀 더 많게 됐습니다. 예.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주가 반응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주가 반응은 며칠 사이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익이 공시되는 날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하루 전후 보통 한 3일 정도 기간에 걸친 주가 반응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 분기마다 이익이 공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연간 이익이라는 건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이제 4분기 이익이 나오면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1, 2, 3분기 이익하고 합쳐서 또 알게 되는 거고 이런 거라도 보니까요. 주가 반응을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이벤트 스터디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반면에 이제 요건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뭐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라 그래갖고 이제 뭐 연간 주가 자료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걸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뭐 주가 반응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회계의 어떤 그 정보와 그 뭐 1년이면 1년 그뭐 특히 그 긴 기간에 걸친 주가의 관련성을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반응이라고 잘 얘기는 안 하고 관련성을 보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벤트 스터디, 그 주가 반응을 볼 때는 이렇게 분기 자료를 보는 게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두 번째는 이제 그 산업 분포인데요.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뭐 SIC 코드라고 그래갖고 산업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쓴 방법은 SIC 코드가 이제 두 자리다 보니까 거의 100가지 정도가 나오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뭐 한 자리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파마 앤 프렌치라는 분이 그 산업 분류를 한 것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 파마랑 프렌치라는 그 두 교수님이 산업을 뭐 12개로도 분류를 하고 뭐 48개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12개의 분류법을 많이 따라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봤습니다. 뭐 대충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그 제조, 듀러블 매니팩처러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매업, 컴퓨터 뭐 이런 샘플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기술 통계량입니다. 예. 첫 번째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주가 반응을 이제 보기 위해서 카라는 변수가 필요한데요. 뭐 많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카라는 거는 이제 이 공시 전날, 그 당일, 그 다음날 보통은 3일 기간에 대해서 그 리턴을 보는 거죠. 그 주가 수익률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가 수익률 자체를 보기보다는 거기서 시장 수익률을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이게 그 시장적인 요인에 의해서 높아진 거라면 그런 요인은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 수익률에서 그 시장 수익률을 빼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A가 에브노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노멀한 리턴이 아니고 시장 그 수익률에 비해서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에브노멀한 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에브노멀 리턴인데 이게 3일 동안 누적이 됐다고 그래서 큐뮬러티브 에브노멀 리턴이죠. 그래서 카 변수를 저희의 그 주가 반응 변수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CFO와 그러니까 이제 그 현금 흐름하고 이익 예측치 달성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밑빗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밑이라는 거는 그 목표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금액을 밑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목표 이익이 예를 들어서 10이면 10이고 실제 이익도 10이면 정확하게 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1로 달성을 하면 빗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저스트 빗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죠. 이제 살짝 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달성을 했거나 아니면 살짝 넘어간 경우, 그거를 밑빗이라는 그 표현을 썼고요. 반면에 이제 라지 빗은 밑빗 그 예측치를 달성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크게 달성을 한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빗하는 경우에 주가 반응이 상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놀라는 게 더 정도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성과가 좋아서 뭐 이제 이 회사는 목표치 달성을 하겠거니 하는 것보다는 이 달성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달성을 하거나 살짝 달성하는 경우에 주가 반응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저스트 밑빗 하는 경우하고 그 외의 빗을 나누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이렇게 해본 것이고요. 샘플로 봤더니 이제 저스트 밑빗이 민 평균을 보시면 0.068, 6.8%가 되는 것이고요. 라지 빗은 48%가 되고요. 뭐 어닝스는 뭐 그러니까 이제 CFO 밑빗, 그다음에 어닝스 밑빗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해봤고, 그다음에 뭐 주가 반응을 볼 때 이익 자체에 대한 주가 반응이 아니라 역시 그 비기대 이익에 대한 주가 반응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익을 쓰는 게 아니고 unexpected earnings를 썼고요. 마찬가지로 캐시플로우에 대해서도 unexpected 캐시플로우를 쓴 겁니다. 그러면 기대치는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뭐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치가 기대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회사의 그 전년도 또는 전 분기의 성과 뭐 이런 것도 이 즉시로 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unexpected CFO, earnings 그런 것들도 상당히 스탠다드한 변수가 되겠고요. 뭐 사이즈, 베타, 뭐 북투마켓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흔히 쓰이는 통제 변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새로운 그런 모델이 아니고 선임 연구에서 이제 가져온 그런 모형이 되는데 거기에 CFO 변수를 추가한 게 되겠죠. 예. 예, 그게 이제 논문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1센트 기준도 있고 뭐 2센트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는 결과가 좀 안 나와서 3센트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거기 한 대충 1에서 3센트 내에서 좀 재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설 2는 현금 흐름 조정에 대한 건데, 그럼 현금 흐름 조정을 좀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변수가 필요한데요. 그게 첫 번째 UCFO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unexpected CFO인데요. 요거를 좀 나름 조금 어려운 방법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리 아까 2012년 논문에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따가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스몰 라지 사실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저희 심사자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건데 하여튼 뭐 넘어가고요. 예. 코릴레이션은 논문을 이걸 쓸 때 이걸 안 내면 또 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는 거고요. 예. 다만 말씀드릴 거는 저희의 이제 관심 변수는 밑빛 CFO인데 밑빛 CFO하고 카의 관계가 스캔들 이후에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그 예측인데 사실 이걸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포스트, 뭐 프리 포스트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고요. 하지만 또 뭐 코릴레이션 안 내면 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없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분석 모형을 이제 보여드리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가설에 대한 모형인데요. 종속 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bnormal return 카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익 공시 현금 흐름 이익 공시가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 전후 3일 기간에 대한 그 abnormal return이 되겠고요. 다 뭐 기본적인 변수들을 넣고 다만 이제 이게 좀 모형이 길어진 이유가 저희가 기존 그 코에럴 모형에다가 CFO 밑빛 변수를 넣고요. 그리고 하나가 들어가면 그거랑 이제 그 프리, 스캔들, 포스트 그 세 가지 그 더미 변수랑 또 인터랙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약간 지저분해졌죠. 이게. 그래서 저희의 관심 변수는 포스트 곱하기 밑빛 CFO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캔들 이후에 밑빛 CFO 경우에 주가 반응이 더 증가했을 거다라는 게 저희 이제 예측이기 때문에 그 개수 알파 12가 양으로 나와야 이제 저희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일단 그 칼럼 2개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칼럼은 저희 원래 칼럼이었고 두 번째 칼럼은 이제 그 심사자가 통제 변수를 넣으라고 해서 두 번째 칼럼이 되는데요. 빨간색 그 밑줄 친 게 이제 저희 핵심 변수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곱하기 밑빛 CFO가 양의 값이 나오고 그 T 값이 1.74가 나옵니다. 이게 10%에서 유지한 좀 그렇게 아주 강한 결과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좀 냈는데 통제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뭐 사이즈 베타 뭐 이런 걸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 유의성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리프리가 리젝을 주진 않고 다른 걸 해봐라 그래서 이제 추가 분석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는 상당히 약한 상황이죠.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좀 약하게 나왔고요. 두 번째 가설,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unexpected CFO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됩니다. 현금 흐름 조정을 어느 정도 했는지, 요 변수를 추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리 2012년 논문에서 이걸 처음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디차오 에럴 1998 논문에서 이미 사용한 방법을 리가 이제 따라한 건데,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을 SS로 나눈 종속 변수, 그거를 이제 뭐 몇 가지 변수의 그 회계 분석을 돌려서 그 잔차 그 epsilon t 있지 않습니까? 그 잔차를 이제 요 UCF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변수가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뭐 세일, 에셋 이 정도거든요. 상당히 단순한 그 모형이 되겠는데요. 그 회사의 매출하고 자산을 이제 고려했을 때 이 정도 CFO면 노말이 되겠다.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unexpected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요. 아무튼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꽤 있는 그런 사실 모형입니다. 이게
어디 보셔도 너무 좀 변수가 좀 부족하고요. 예, 그리고 좀 아무튼 그 리에서 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다른 논문을 냈을 때도 이걸로 해도 되겠느냐 그런 또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감마요? 람다죠, 람다 여기서. 예. 요거는 아주 사소한 질문이신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베타를 쓸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모형마다 서로 다른 개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요새 오미크론까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그릭 레터를 이제 뭐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모형도 역시 약간은 좀 약간 유사하게 리에서 사용한 모델이 있을 텐데 사실 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그 인센티브 변수에다가 뭐 사이즈 요 정도 뭐 뒤에 통계 변수가 몇 가지 있네요. 사이즈 뭐 무슨 마켓 투복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는 뭐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본 게 아니고 그 아까 인센티브 변수 몇 가지하고 통계 변수 몇 가지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거를 또 기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스캔달, 뭐 포스트 뭐 이렇게 또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모형이 길어졌고요. 저희 예측은 스캔들 이후에 현금 흐름 조정이 늘었을 거기 때문에 그 개수값 베타 15가 양이 나오는 게 저희 예측이 되겠죠. 네, 보시면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칼럼 2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칼럼은 요거를 저희가 처음에 그 논문을 썼을 당시에 그 당시 모든 그 연도를 포함한 것이고요. 이것만 보셔도 좀 오래된 논문인 걸 알 수가 있죠. 2016년까지 그때 봤었고요. 근데 이제 스캔들 전이 5년 정도 기간인데 전후 기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칼럼 2에서는 전후 5년만 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결과 모두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오히려 두 번째 결과가 약간 더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현금 흐름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이밍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실제로 요 리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모형을 제가 가져와서 요거는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가 좀 그런 게 그 CC라는 거는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그래갖고 현금 전환 주기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현금 전환 주기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착안을 해서 이런 모형을 이제 리가 제시했고요. 저희는 이제 참고로 이제 그 CC 종속 변수가 증가할수록 현금 흐름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측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감마가 들어갔네요. 저는 감마 7, 포스트 밑빛 그 변수가 또 양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칼럼에서는 양이 나왔고요. 저희가 그냥 추가로 해본 거는 이 양이 나온 이유가 뭔지를 한번 이제 저희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 인벤토리를 이용하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매출 채권 이런 게 나오면 설명이 더 쉬운데 인벤토리가 나와가지고 인벤토리 대금 지급을 늦춘 건지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분석인데요. 제가 1시간 반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끝나고 지금 질문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좀 감안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분석인데 이거는 그리 중요한 분석은 아닌데요. 이제 여기부터는 대부분 이제 그 심사자가 해보라고 한 분석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UCF 모형이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모형의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걸 해봐라라고 이제 그 의견을 주셔갖고 이 모형이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만 각 기업 연도별로 그 펌 이어별로 과거 10년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리그레션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10년 동안은 이 회사가 존재하는 것을 이제 조건을 이제 부과하는 건데 상당히 긴 기간이죠. 10년 동안 존재하는 그 조건이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짧게 존재했던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적합하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종속하고 좀 안정된 그런 좀 머추어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 모형의 어떤 그 바이어스가 더 적을 것이다라고 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머추어 펌에 대해서만 이거를 추정을 했고요.
그렇다고 이제 머추어라는 게 이게 뭐 무슨 펌의 에이지, 뭐 얼마 몇 년 동안 존재했는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의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머추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숙도인가요? 예, 예. 회사 성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 논문에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른 거는 안토니의 라메시 논문 방법을 따라서 이 머추어 펌 요거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머추어 펌에 대해서만 결과를 돌렸더니 뭐 여전히 나오더라. 예, 그게 첫 번째 테스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리뷰어가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아까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나오는 어떤 서브 샘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논문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이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오는 어떤 그 서브 샘플을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결과는 약하게 나왔습니다만 어떠한 그 샘플에 대해서 나오는지를 이제 본 그 테스트가 되겠는데요. 그 현금 흐름 예측치를 달성할 때 프리미엄 그 주가 반응이 좋아진다라는 게 저의 기본 결과인데 예측치라는 거는 정확한 예측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뭐 사후적이나마 정확한 예측치에 대해서 그 주가 반응이 올라가는 정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폴캐스트 에큐러시를 갖고 샘플을 나눠봤습니다. 나눠서 이제 그 분석을 다시 해봤더니 보시다시피 이제 칼럼 1은 로우, 칼럼 2는 하이 에큐러시인데 하이 에큐러시에 대해서 결과가 꽤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약하게 나온 이유가 그 로우 에큐러시에 대해서 결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가 아닌가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가서 1, 2가 둘 다 하이 에큐러시 샘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약한 결과를 좀 보충하는 그런 추가 분석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특히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뭐 배워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발생액 이상 현상, 그 오쿠럴 아노말리라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그 슬로운 1996년 논문이거든요. 그거가 혹시 회계 쪽에 그 연구를 하실 분들은 거의 반드시 읽으셔야 될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익을 지금 상당히 갑자기 조용해진 느낌이 드네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현금 관련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비현금 이익, 현금 이익하고 비현금 이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물건을 팔더라도 현금을 바로 받는 그런 그 판매가 있고 뭐 신용 그런 매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전반적으로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 이익과 그렇지 않은 이익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뭐 외상 거래를 통한 이익을 영어로는 어쿠루얼이라고 부르고요. 어쿠루가 발생하다는 것 같은데 그거 명사가 되겠죠. 어쿠루얼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발생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현금 이익하고 비현금 이익 중에 비현금 이익을 발생액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학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마 잘 안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 발생액인데 발생액의 발생액을 이제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이제 슬로운 그 96년 논문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익이 높을수록 주가가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요. 발생액이 높을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금 이익보다는 그 비현금 이익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이 더 좋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익이면은 이왕이면 현금으로 좀 이렇게 그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이익이 좀 더 그 질이 높은 이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비현금 이익에 대해서 더 반응을 세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투자자들이 사실은 그 오해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그 논문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현금 이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중요한 그런 그 성격 중에 이제 그 지속성이 좀 중요한 그런 그 성격인데 이왕이면 좀 지속성이 강한 이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응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가 반응이. 근데 발생액은 비현금 이익이고 비현금 이익에 대한 주가 반응은 발생액이 나온 직후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좀 상당히 흥분하는 거죠. 이게. 하지만 좀 지나면 발생액은 이게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리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발생액을 통해서 이익을 부풀리면 언젠가는 그게 다시 또 이게 원래로 돌아갑니다. 이게. 예, 그게 이제 뭐 1년 안에 오르는 수도 있고요. 예. 그러한 경우에 이제 많이 실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발생액에 대해서는 발생액이 나온 직후에는 반응이 좋습니다만, 발생액이 나중에 이제 그 리버스 하는 경우에 상당히 실망한다라는 그런 논문이, 그 슬로운 논문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스프라이싱, 이게 시장이 효율적이냐, 뭐 비효율적이냐, 이거는 뭐 계속 논란입니다만,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그 증거를 이 논문이 제시한 거죠. 시장이 효율적이면은 발생액이 현금 이익보다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발생액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상당히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금 흐름이 약간 억울한 거죠. 현금 흐름 입장에서는 발생액보다도 되게 상당히 품질이 높은 지속성이 높은 그런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처음에 공시된 직후에는 투자자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현금 흐름은 뭐 이렇게 뭐 리버스 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처음에 약간 그 좀 이렇게 미지근한 반응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발생액은 처음에 확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거고요. 현금 흐름은 그냥 꾸준히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현금 흐름하고 발생액이 공시된 그 직후에는 발생액은 오버 프라이싱이 되고요. 현금 흐름은 언더 프라이싱이 된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 언더 프라이싱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슬로우 논문인데 저희가 요걸 이용해서 한번 앞에 그 두 가설 결과를 한번 좀 레컨사일을 시도를 한 건데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 그 두 결과를 설명하는 게 이제 저희 논문에서는 중요한데, 이게 이제 선행 연구에서도 약간 이런 아이디어가 좀 약간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주가 반응 그리고 현금 흐름 조정 그 두 결과를 레컨사일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그 비슷한 그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발토프 에롤 2009년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목표 이익을 달성을 하면 주가 반응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익이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이제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익 조정을 시장이 예측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실제 성과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그 뭐 이익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익 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게 이익 조정을 하지 않고 성과 달성을 못하는 것보다는 주가 반응이 또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선행 연구들이 지금 발토프 에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라지 에롤 이런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결과에 봤을 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법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이익을 약간 좀 이제 부풀려서 조정을 해서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결과들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저희 논문에서는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유사한 어떤 논리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캔들 이후에 현금 흐름에 대한 주가 반응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이제 그 현금 흐름 그 조정도 더 높아졌지만, 현금 흐름 조정도 예측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면, 현금 흐름 조정도 더 많아지고 주가 반응도 높아지는 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이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좀 약간 일종의 그 인정을 잘 받지 못했던 그 현금 이익에 대해서 현금 이익을 조정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현금 이익을 약간 이제 올리면서 그 언더 프라이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저희 추측이 되겠고요. 그거를 테스트하는 모형이 요 크래프트 에롤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슬로운 논문은 좀 복잡합니다. 그 분석이 뭐 미시킨 테스트라는 걸 이용하는데 좀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 복잡한 그 모형 쓰지 말고 그냥 그 단순 회계 모형 돌려서 OLS 돌려서도 비슷한 걸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게 이 크래프테롤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제 모형의 그 종속 변수는 그 리턴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연간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슬로우는 연간 그 리턴을 받습니다. 그 연간 에브노멀 리턴이 되겠고요. 이제 t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 연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독립 변수를 보시면 ACCR이 아까 어쿠루얼 발생액이 되겠고요. CFO가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발생액 현금 이익으로 나눈 거죠. 그 크래프테롤 모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익을 어쿠루얼 CFO로 나눈 거를 이제 독립 변수로 했는데 저희는 또 여기다가 또 스캔들 뭐 포스트잇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저희는 좀 길어지죠. 예. 거기다가 또 뭐 또 그 심사자가 또 통제를 또 하라 그래갖고 그래서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크래프테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그 CFO의 언더 프라이싱 그게 그 CFO 계수값 여기서 제가 또 세타라는 또 그 기술을 썼네요. 나는 또 그 그리스 레터를 제가 이때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 CFO 계수값이 양이 되면 그게 이제 그 언더 프라이싱의 증거를 받거든요. 발생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ACCR 그 계수값 세타 1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CFO 계수값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ACCR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ACC 발생액 그 T 연도의 발생액이 T 플러스 1에 가서 좀 일부 리버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실망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세타 1 마이너스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오버프라이싱 그 스토리랑도 이제 일치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 캐시플로우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처음에 공시된 T 연도에서 반응이 약간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T 플러스 1에 대해서도 그게 플러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모형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세타 1 마이너스는 오버프라이싱을 의미하고 세타 2는 언더프라이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 연도의 언더프라이싱, 오버프라이싱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려는 거는 캐시플로우는 언더프라이싱이 됐을 거기 때문에 세타 2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크래프테롤 결과죠. 근데 그 언더프라이싱이 이제 약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캐시플로우를 약간 좀 더 이제 부풀려서 이제 뭐 캐시플로우에 대해서도 그 T년도에 주가 반응이 좀 제대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세타 A 포스트 곱하기 CFO 계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저희의 이제 예측과 일치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CFO 계수값은 플러스로 대부분 나오고요. 인터랙션도 보시면 처음에는 결과가 유의하지가 않은데 오히려 여기서 통지를 했더니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컬럼 2를 보시면 통지를 했더니 결과가 오히려 나오고 그래도 이제 컬럼 1, 2 컬럼 1에서는 이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떤 샘플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까도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은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UCFO는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 추정치인데 캐시플로우 매니지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를 거의 안 하는 기업보다는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게 나왔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 하이 UCFO 서브 샘플에 대해서 봤더니 결과가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그 가설 1과 2의 결과를 좀 레컨사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테스트를 했는데 기존에 좀 약간 소외받았던 캐시플로우에 대한 주가 반응 그걸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를 더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좀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그 지금 하이 UCFO가의 경우에 이제 더 크게 나왔다는 게 지금 하이 UCFO가 그 CFO 프리딕션하고는 UCFO는 아까 제가 그 CFO 매니지먼트 추정치입니다. 그렇죠. 매니지먼트의 추정치인데 이게 지금 정확도하고는 아까 다른 거죠. 정확도랑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인데 근데 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가 더 큰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게 언더 프라이싱 돼 있다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제대로 프라이싱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왜 매니지먼트를 더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익 조정, 저희는 이제 캐시플로우 조정입니다만 이익 조정 이제 기존 연구들을 보시면 그 회사의 주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이 될 때 이게 그러니까 회사가 약간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 기준 때문에 회사의 성과를 이익이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혹시 그 R&D 연구개발비 회계 같은 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전부 비용 처리를 했다가요. 이제 국제 기준 도입이 되면서 이거 일부 좀 그 자산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지금 비용 처리입니다. 예를 들면 예. 이제 R&D를 많이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비용 처리되는 게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경우에 이익을 적절히 이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약간 성과를 높임으로써 우리 회사는 이 R&D가 전부 비용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과가 안 좋게 나왔지만 그 정도 성과는 아니다. 예, 그렇게 그 시장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시그널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부풀리는 게 나름 약간 이게 좀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아주 억울함을 어떻게 좀 표시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 논문들도 꽤 있거든요. 시그널링 목적으로 이익 조정을 한다.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같은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캐시플로우를 부풀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조작이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조정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요. 어떤 한도 내에서 나름 어떤 최대치를 조정을 했더니 언더 프라이싱이 많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어떤 선형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꽤 그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를 적게 하면 그게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해야 이게 또 시장에 어떤 그 시그널링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마지막 그 테이블입니다만 그래도 이게 앞에 결과 두 개를 좀 레컨사일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리그레션 분석이고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한 것도 이제 그 심사자가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이걸 했더니 그러면 이거 하는 거 하나 더 해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회계 분석 이제 심사자가 얘기한 거는 회계 분석 말고 포트폴리오 분석도 해봐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모르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회계 분석은 아까 이제 종속 변수 다음 연도 주가 수익률하고 이번 연도 발생액과 현금 흐름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 그거를 이제 현금 흐름을 그룹핑을 해서 현금 흐름이 낮은 그런 기업, 높은 기업을 이렇게 나눠서 일종의 요게 이제 해지 리턴 이런 거를 여기서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바로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그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CFO 1부터 5까지 지금 이제 그룹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CFO가 가장 낮은 그룹이 1이 되겠고요. 가장 높은 기업 그룹이 5가 되겠습니다. 아까 리그레션 세타 그거 생각해 보시면 언더 프라이싱을 반영하는 그 개수값 생각해 보시면요. CFO가 증가할수록 요게 그게 아니군요. 처음에 인터셉트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아까로 가보시면 요 모형에서 세타 2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그레션을 돌리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 세타 2가 지금 양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CFO가 낮으면 리턴도 낮은 거죠.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인터셉트는 CFO가 가장 낮은 그룹에 대해서는 리턴이 가장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CFO5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는 거죠. 요거를 이용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CFO가 가장 낮은 그룹을 바이를 하고 가장 높은 그룹을 셀을 하면 그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해징이거든요. 그게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시간도 다 됐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가장 그 CFO 그 높은 그룹, 그 리턴에서 가장 낮은 그룹 리턴을 뺀 게 그게 이제 해지 리턴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테이프는 저희가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인터셉트는 양이 나오고, 그게 이제 포스트 이후에 줄었다고 나오는 게 저희가 희망하는 바인데, 결과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너무 지금 결과가 크게 나옵니다. 지금. 인터셉트 0.5라는 거는 1년에 50%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심사자도 요거는 수정을 하라고 지금 저희 지적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좀 아웃라이어를 좀 잘 못했더라고요. 저희 통계를 잘 못해갖고 이게 좀 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엊그제 저희 이제 신영식 박사 하고 있는데 엊그제 돌려본 결과로는 한 1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 정도 있던 그런 그 해지 리턴이 포스트 이후에는 사라진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아노말리 테스트에 상당히 스탠다드한 테스트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리그레션 돌리고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로도 하는데 이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지금 거의 다 된 거. 그래서 이제 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미 다 계속 뭐 반복을 했던 내용인데요. 스캔들 이후에 CFO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서 CFO 밑빛에 대한 주가 반응이 올라갔다. 그게 첫 번째 저희 결과가 되겠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활용을 해서 CFO 매니지먼트를 스캔들 이후에 증가시켰다. 그게 두 번째 결과가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이제 아노말리 테스트를 해서 이 두 가지를 레컨사일한 거죠. 한 것이 되겠고요. 그게 이제 그 레컨사일한 곡이 이제 여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그 정보의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회사는 캐시플로우 조정을 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한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이제 한 거죠. 이제 이 논문의 공헌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그 밑빛 연구에서는 이제 주로 이익을 봤는데 저희는 현금 흐름을 이제 봤고요. 물론 이제 현금 흐름 그 밑빛을 본 논문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스캔들 전후의 그 밑빛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CFO 매니지먼트 논문은 아까 리 2012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좀 기여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삭스 전후에 그 회사들의 어떤 행위가 과연 어떤 그런 그 조정에서 다른 조정으로 스위치를 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논문들이 꽤 있는데, 저희 그 결과도 일종의 스위칭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조정, 제가 또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코 에롤에서는 스캔들 이후에 그 이익 그 밑빛에 대한 프리미엄이 줄었는데, 그거에 반응해서 회사들의 이익 조정도 줄었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현금흐름 조정은 늘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스위칭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언더프라이싱 뭐 그 얘기가 이제 아노말리 이제 그 이상현상 발생의 현금흐름 이상현상에 대한 논문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낸 그 저널이 그 퍼블릭 팔러시를 중요시하는 그런 저널이다 보니까 특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다 정책적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특히 회계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이 저널이 상당히 또 아마 되게 좀 이렇게 적합한 저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널을 나중에 투고하시는 것도 아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삭스 효과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게 어떠한 그 정책이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뭐 낼 수도 있다. 뭐 그런 어떤 저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캔들 전후에 주가 반응, 그다음에 회사의 그 현금흐름 조정 이런 거를 또 이게 보여드렸는데, 이걸 보고 또 이제 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제가 준비한 거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막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주시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논문인 것 같고요. 또 이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쉽게 좀 방법론이라든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논문 리뷰하면서 또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는지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해주셔서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저희가 논문 쓰면서 격려가 되는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 있나요?
저 질문이 그 미스프라이싱 오브 CFO에 대한 그 수식? 네, 리그레션 모델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언더프라이싱 오브 CFO 그러니까 그 세타2가 언더프라이싱이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예측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보시면 네. 기간을 보시면 예, 지금 질문 주신 게 그 세타2가 그 마이너스가 돼 언더프라이싱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세타2는 그 T 연도의 CFO에 대한 계속값이잖아요. 예. 그리고 종속 변수는 T 플러스 1, 그 다음 연도의 에브노멀 리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연도 CFO하고 다음 연도의 주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더프라이싱 스토리는 이번 연도의 주가 반응이 양이 좀 포지티브하긴 한데 그게 약간 좀 부족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다음 연도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양인데 그게 약간 부족해서 다음 연도에도 포지티브하게 반응한다라는 게 언더프라이싱이고요. 오버프라이싱은 반대로 이번 연도에는 반응이 되게 세죠. 근데 이제 다음 연도에는 실망을 해서 그게 이제 주가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타원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가정이 그 CFO의 언더프라이싱이 1년밖에 지속이 안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향이 이제 받아져서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 물론 여기서는 제가 그 1년만 봤습니다만 이게 뭐 몇 년 동안 지속될지는 그건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가장 그 미래 기간 중에 가장 이제 그 닥치는 기간이 내년이기 때문에 네, 요 모형을 크래프테로에 쓴 것 같고요.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될지는 또 뭐 추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 질문 있나요? 그 교수님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면 이게 지금 테이블 4하고 5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5 같은 경우는 지금 연도를 이제 5년씩 이렇게 나눠서 전 5년, 후 5년 이렇게 했고 이제 하나는 이제 전체를 다 보셨잖아요. 4번도 똑같이 이렇게 연도를 좀 나눠서 보면은 결과가 지금 약하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혹시 한번 해보셨는지? 예, 저희가 많은 거를 시도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예, 아마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통제를 그 심사자가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예, 예,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 뒤에 추가 분석에서 액큐러시 분석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이제 삭스 이후에 이 이제 어크루얼 매니지먼트 발생액을 조정하는 거하고 리얼 어닝스 매니지먼트 이제 그거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좀 옮겨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그 리얼 어닝 매니지먼트로 옮겨갔다면은 그게 또 이게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하고 또 그게 연결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리얼 어닝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그 이익도 그 실제 활동을 이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그런 이익 조정 중에서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게 리얼 어닝스 매니지먼트라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한테 도움되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논문이나 이 현금 흐름 요 조정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게 이익 조정에 추가로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그거를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UCFO를 좀 측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를 통제하고 이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좀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UCFO는 그러니까는 펌 스페시픽하게 리그레션을 해서 거기에서 개수값을 추정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전체를 하신 거는 아니고. 예, 이것도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이제 firm specific time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 firm 이어마다 과거 10년치를 이용을 해서 예, 그러니까 그 샘플 수가 10개가 되는 거죠. 리그레션 돌 때마다. 예. 그래서 매 firm 이어마다 이 잔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UCF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 이게 사실은 그 우리 뭐 퍼블릭 쪽에 좀 많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이 퍼블릭 쪽에도 이런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UCFO를 이제 어떻게 잘 추정해낼 거냐 그러면 이제 충분한 그 정도의 자료가 있느냐 이제 요게 조금 문제가 될 거는 같네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거는 있어야지 지금 이제 돌리면은 그래도 제대로 된 유의한 개수값을 추정해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근데 그 10년이 너무 길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 논문에 이게 쓴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 10년이 길다라는 지적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5년, 7년으로 뭐 줄여봐라 뭐 이런 또 그런 제안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10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 좀 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논문이고요. 또 이 정책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논문이고, 또 특별히 아주 많은 좀 복잡한 개념, 또 중요한 키 논문들을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영규 교수님께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지속 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